당신은 아파트 경비원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지나치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일까요? 권력과 돈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한 남자의 장엄한 복수극.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성남시 분당구 한 모퉁이에 자리한 삼성새마을 아파트는 30년 된 낡은 단지였어요. 5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는 한때 중산층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경비실에서 나온 박기현은 단지 곳곳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른한 살의 박기현은 키가 17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회색 경비복을 단정하게 입고 항상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아 신는 박기현의 모습은 여느 경비원과는 달랐어요. 박기현은 묵묵히 단지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화단을 정리하고 놀이터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가끔 출근하는 주민들과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백동에서 나온 김영수는 박기현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나이만 70이 넘어서 할 일도 없으니까 경비나 서고 있는 거겠지. 김영수는 박기현의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7시쯤 되자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했어요. 박기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조차 박기현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재촉하며 박기현 옆을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기현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동 2층에 사는 강말순 할머니였어요. 82살의 강말순은 매일 아침 창가에서 박기현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강말순의 눈빛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강말순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호빵과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기현 씨, 이거 드세요. 아침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강말순의 말에 박기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강말순은 박기현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시간 간직해온 비밀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기현 씨,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박기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기현의 얼굴에 잠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강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나둘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기현은 주차 관리와 택배 정리로 바빴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박기현을 마치 가구처럼 여겼습니다. 200동에 사는 최순자는 택배를 받으면서도 박기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300동의 장민호는 주차 문제로 짜증을 내면서도 박기현을 하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녁 8시 박기현은 경비실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박기현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입니다. 네, 아직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박기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의 밤은 조용했지만 박기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박기현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박기현은 경비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박기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기현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박기현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기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경비실 불을 껐어요.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단지를 청소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기현의 하루가 끝났어요. 월요일 아침 단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300동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새 입주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한재훈이라는 40대 남자였어요. 최고급 수입차 세대를 몰고 온 한재훈은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신흥 부자였습니다. 한재훈은 키가 180cm에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어요.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금반지를 여러 개 끼고 다니는 한재훈의 모습은 돈 냄새를 풍겼습니다. 첫날부터 한재훈은 경비실에 찾아와 큰 소리 쳤어요. 야, 경비. 내 차들 주차할 자리 세 곳 확보해놔. 다른 차들은 다 치워버리고 박기현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주민 여러분의 주차 공간이라 임의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뭔데 나한테 지시질이야. 한재훈의 목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몇몇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화요일부터 한재훈이 갑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택배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멋대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박기현은 묵묵히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한재훈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어요. 수요일 오후 2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택배차 한 대가 단지 입구에 들어서려 했어요. 박기현은 평소대로 택배 차량 통제를 위해 차량 앞에 섰습니다. 잠깐만요, 기사님. 입주민들에게 미리 연락드리고 차량을 들여보내겠습니다. 그때 한재훈이 나타났어요. 한재훈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박기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 늙은이야. 내가 뭔데 여기서 지시질이야. 한재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박기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단지 규정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예요. 안전? 웃기고 있네. 내가 뭔데 나한테. 안전 타령이야. 한재훈은 갑자기 박기현의 멱살을 잡았어요. 박기현의 작은 체구가 한재훈의 손에 흔들렸습니다. 너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박기현이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렸어요. 탁! 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기현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본
몇몇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뭔 잘못을 했나? 글쎄, 나이 먹고 맞을 짓 했겠지. 요즘 경비원들이 너무 건방져. 박기현은 뺨을 만지며 한재훈을 바라봤어요. 박기현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재훈은 만족한 듯 박기현을 밀쳐내고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그날 저녁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사건으로 들끓었어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경비원 나가라는 글과 건물주 무개념이라는 글이 번갈아 올라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박기현보다는 한재훈의 편을 들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비위 맞춰야지. 경비원 하나 때문에 단지 분위기 망치면 안 되지. 박기현은 그날 밤 경비실에서 혼자 뺨에 파스를 붙였어요. 거울을 보니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경비실에 찾아왔어요. 강말순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기현 씨,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너무 심했어요. 박기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쯤이야. 강말순은 박기현이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기현 씨, 이제 그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 박기현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강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기현은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일이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은 박기현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박기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제3장 의문의 편지와 정체불명의 조문객. 목요일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박기현에게 해고 통지서가 전달되었어요. 한재훈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압력을 넣은 결과였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김대식은 박기현을 불러 말했어요. 기현 씨,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해 주시고 짐을 정리해 주세요. 박기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기현은 금요일이 지나도 단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일요일 오후 강말순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백동 앞 화단에서 꽃을 가꾸던 중이었어요. 이웃 주민이 발견했을 때 강말순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강말순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박기현도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박기현은 밤새 기다렸어요. 월요일 새벽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화요일 오후 강말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강말순은 박기현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은 분당 추모공원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강말순에게는 가족이 없어서 박기현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몇몇 아파트 주민들도 조문을 왔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장례식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중년 남성들 10명 정도가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보였고 꼿꼿한 자세와 단정한 복장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박기현이 조용히 영정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여기서 뵙다니. 그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말순 누님도 이제 편히 쉬시겠습니다. 박기현은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들 많았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박기현에게 다가와 악수를 나누었어요. 모든 행동이 군인다운 절도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어요. 특히 한재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왜 경비 아저씨한테 경례를 하는 거야?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박기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단장님, 이제 그만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충분히 기다리셨잖아요. 박기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문객들은 아쉬워했지만 박기현의 뜻을 존중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기현은 강말순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때 강말순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박기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현아, 이제 그만 나와라.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박기현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USB를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는 장례식 이야기로 들끓었어요. 누군가 그날의 사진을 몰래 찍어 올렸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경례하는 사람들 봤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 사람들이 누구죠? 박기현은 그날 밤 경비실에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보며 박기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래전 강말순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었어요. 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기현은 USB를 다시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아직 세상에 공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박기현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말순의 마지막 메시지가 박기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박기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정말로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파트 주민 이영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례식 사진을 올렸어요. 군인들이 박기현에게 경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인데 왜 저렇게 경례를 받는 거죠? 사진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네이버 카페, DC 인사이드, 클리앙까지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박기현이라는 이름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10위 밖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오후 2시쯤 MBC 뉴스에서 속보를 내보냈어요. 예비역 육군 대장 박기현 10년 만의 모습 드러내. 기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예비역 육군 대장 박기현 씨가 서울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박기현이 과거 군복 차림 사진과 최근 경비복 차림이 교차로 나왔어요. 박기현 전 대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제7사단장을 역임했으며 군 수뇌부 실종 사건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를 본 아파트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백동 로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대장이었다고? 우리가 그동안 무시한 사람이 200동의 최순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평소 박기현을 하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대장님한테 반말을 했다니. 300동에서는 한재훈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뉴스를 본 한재훈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가 그딴 사람을 때렸다고? 아,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한재훈은 계속해서 술을 들이켰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박기현에 대한 과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2014년 7월 육군 내부 비리 폭로 시도, 박기현 사단장 갑자기 실종, 군 관계자들이 불법 후방 공급 의혹, 박기현 대장의 양심선언 좌절, 국정감사에서 증언 예정이었던 박기현 행방불명되어 파문. 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 경비를 하고 계셨다니.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녁 6시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박기현 전 대장은 군 납품업체와 고위 간부들 간이 불법 거래를 폭로하려다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기현 대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증언 전날 갑자기 사라져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국정감사장 모습이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이 박기현의 빈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언론과 주민들의 문의로 난리가 났어요. 관리사무소장 김대식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기현 씨가 저희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 네. 해고요? 그건 김대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장 출신을 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기현은 경비실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을 봤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기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기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한재훈이 경비실로 비틀거리며 찾아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네, 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한재우는 박기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박기현은 차분하게 한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술 드시고 위험하니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장님을 때렸다니. 한재훈은 울면서 자신의 뺨을 때렸어요. 박기현은 한재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박기현의 관대함에 한재훈은 더욱 울었어요. 하지만 박기현의 눈에는 용서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박기현이었어요. 온 국민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기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강말순의 말을 떠올렸어요. 이제 그만 나와라. 정말로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시사 프로그램 PD 정민수가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왔어요. 정민수는 10년 전부터 박기현 사건을 추적해온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대장님,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박기현은 한동안 말없이 정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KBS 스튜디오에서 특별 인터뷰가 진행되었어요. 박기현은 경비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정민수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대장님, 왜 10년 동안 숨어 계셨나요? 박기현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 했어요. 화면에는 박기현의 진지한 표정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 저는 육군 제7사단장이었어요. 그때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의 실상이었습니다. 박기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군 납품업체 KDM과 육군 고위 간부들 사이의 불법 거래가 수십억 원 규모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정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이 있었나요? 박기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헬기 부품 납품에서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렸어요. 또한 군 간부들의 해외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뇌물이 오갔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왜 증언을 포기하셨나요? 박기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국정감사 전날 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만약 증언하면 제 가족과 부하들이 위험해진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박기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강말순, 당시 제 참모였던 강말순 중령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정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말순 씨가 군인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육군 최초의 여성 중령 중 한 분이었어요. 말순이는 저와 함께 이 사건을 파헤쳤죠. 화면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강말순의 사진이 나왔어요. 말순이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말순이는 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박기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협박 전화 다음 날 말순이의 차에 브레이크 고장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경고의 의미였죠. 그래서 도망치신 건가요? 박기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박기현은 작은 USB를 꺼내 보였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말순이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정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공개하시는 건가요? 박기현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말순이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모두 박기현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TV 앞에 모여 인터뷰를 지켜봤어요. 모두들 말을 잃었습니다. 한재호는 집에서 술을 마시며 방송을 봤어요. 박기현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10년 전 묻혔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박기현이 제출한 USB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기현은 그날 밤 경비실에서 강말순의 사진을 봤어요. 말순아,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 박기현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오전 박기현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서게 된 그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박기현은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전국에서 온 시민들과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정무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기현 전 사단장님, 10년 전 증언을 못하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현은 마이크 앞에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제가 증언을 포기한 것은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군 고위층으로부터 가족과 부하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협박했나요? 박기현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 차장이었던 김철수 중장과 KDM 회장 이영호가 공모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현재 국방부 차관인 김철수였습니다. 이 USB에는 그들의 통화 녹음과 금전 거래 내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박기현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헬기 부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15억 원의 부정이익, 해외 시찰 명목의 골프 접대비 3천만 원, 군 간부들에게 지급된 현금 봉투들, 모든 것이 강말순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었어요. 강말순 중령은 어떤 분이었나요? 박기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부관이자 동지였습니다. 말순이는 정의감이 남달랐어요. 이 사건을 파헤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박기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말순이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위원장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피를 선택하신 건가요? 박기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도피가 아니라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10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박기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파트 경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권력과 돈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기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나는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위원장이 정숙을 요청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박기현은 국회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야 말순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어왔어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박기현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경비 일을 계속하겠어요. 그곳이 제 자리입니다. 왜 계속 경비를 하시려고 하나요? 박기현의 눈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그곳에서 진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돈과 권력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요. 화요일 저녁 박기현이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주민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재훈도 그 속에 있었어요. 대장님, 죄송합니다. 한재훈이 박기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기현은 한재훈을 일으켜 세웠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저는 그냥 박기현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수요일부터 박기현은 다시 경비복을 입고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주민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박기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박기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제7장 법정, 그리고 마지막 경례. 목요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기현 사건 첫 공판이 열렸어요. 김철수 전 중장과 이영호 전 회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기현은 증인석에서 당당하게 증언했어요. 검사가 박기현에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10년 동안 침묵하셨나요? 박기현은 또렷하게 답했어요.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김철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자료 아닙니까? 박기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말순 중령이 수집한 자료는 모두 원본입니다. 위조나 조작이 불가능한 은행 거래 내역과 통화 녹음이에요. 재판부는 USB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어요. 국정감사 자료와 대조한 결과 모든 증거가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영호 전 회장이 돌연 자백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사실입니다. 김철수 중장과 공모해서 헬기 부품 가격을 부풀렸어요. 김철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날 방청석에는 박기현과 함께 복무했던 예비역 장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박기현을 지켜봤어요.
금요일에는 한재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재훈의 과거 뒷거래와 박기현 폭행 사건이 함께 재조명되었어요. 한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박기현 대장님을 폭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왜 폭행했습니까? 한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무지했고 오만했습니다. 대장님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토요일 오후 1심 판결이 내려졌어요. 김철수 전 중장은 징역 5년, 이영호 전 회장은 징역 7년, 한재훈은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기현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기현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박기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되었습니다. 말순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일요일 오후 아파트 앞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전국에서 300명의 예비역 장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도열해 있었어요. 박기현이 나타나자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기현은 그들 앞에 서서 답례했어요. 10년 만에 받는 진짜 경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박기현에게 다가왔어요. 8살 된 김민준이었습니다. 손에는 깨끗이 달인 경비복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박기현은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을 맞췄어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박기현은 경비복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비역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기현은 광장에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해냈다. 정의가 승리했어. 박기현의 목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10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8장 단지는 달라졌다. 월요일 새벽 5시 박기현은 다시 경비복을 입었어요. 아이가 건네준 그 경비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0년 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경비실을 나선 박기현을 김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기현을 무시했던 그 김영수였어요. 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수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박기현은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기현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오전 7시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이었어요. 박기현이 횡단보도에서 교통 정리를 하자 아이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박기현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들도 이제는 박기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민들이 박기현을 보면 먼저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자가 경비실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현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박기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요일 오후 한재훈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한재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대장님, 제가 벌금을 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기현은 한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으로 사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한재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기현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기현의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관리사무소장 김대식이 박기현을 찾아왔습니다. 기현 씨,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작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동의해 주시겠어요? 박기현은 당황했어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금요일에 입구 화단 옆에 작은 돌비가 세워졌습니다. 진실과 용기를 지킨 박기현의 정신을 기리며 새마을 아파트 입주민 1동. 토요일 제막식에는 온 단지 주민들이 모였어요. 박기현은 기념비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러 말순이가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박기현의 혼잣말을 들은 어린이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강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일요일 저녁 박기현은 경비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예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인사하고 아이들이 밝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박기현은 서랍에서 강말순의 사진을 꺼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이 강말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봤지? 이 동네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지키려 했던 정의가 여기서 꽃을 피웠다. 박기현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는 정말 평안해. 박기현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말순아, 이제야 약속을 지켰네. 이 동네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어. 그날 밤 박기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1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꿈속에서 강말순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기현아. 이제 정말 끝이야. 월요일 새벽 박기현은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어요. 경비복을 입고 밖으로 나서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박기현은 더 이상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단지의 아침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조용함이었어요. 박기현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